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전산세무회계와 TAT 그리고 FAT 시험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거 할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마지막으로 법인세 순서대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하고 FAT 1급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신다. 그런 분들은 부가가치세만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나는 전산세무 2급 또는 TAT 2급을 공부를 한다. 그럼 부가가치세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소득세까지. 그리고 나는 TAT 1급 또는 전산세무 1급을 한다. 뭐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어음 수표 거래라든가 뭐 사업자 등록에서 대표자가 변경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자, 담보 제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자, 강제 경미 및 수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 양도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자, 이거 국가 등의 수용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수용과 성격이 유사하니까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점점 이제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 이때 공급가액 언제 할 수 있어요? 2021년 돼서 2021년 1월 25일이 돼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이 넘는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1년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가액이, 자, 이게 일정 금액이 넘는 경우 2022년 1월 25일에 신고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종이세금 계산서 이거 어떻게 무효로 할 수 없으니까 일기는 넘어가고 10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2억이었고 이때 당시 1억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 이번에는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8천만 원 넘어가면, 자, 법인 사업자는 원래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됐어요. 자, 개인 사업자. 자, 2023년 10월 1일부터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예전에 어땠었냐면 매년 이거를 검토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자, 2020년도에는 매출이 잘 나왔는데 2021년도에 매출이 그냥 거의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가 또 어떤 애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다가 또 다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서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간 제한 없이
그러니까 한 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개인 사업자가 한 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이렇게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출한 사람,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요. 이런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이제 해당 내역을 신고를 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2022년까지는 해당 공급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10만 원이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가액 5만 원이 넘어가는 거래의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출 애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장님들이 회계나 세법을 하신 분들이 사장님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조금 안다고 쳐도, 예를 들어 뭐 전산세무회계나 뭐 TAT를 공부하신 분이 사장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무자들한테 일을 시킬 때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가격을 깎아줘요. 또는 매출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결제를 인해서 금액을 깎아주는 경우에 이때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판매장려금이 있어요. 판매장려금, 내가 거래 구입을 많이 해준 소비자한테 고맙다고 얼마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판매장려금인데, 매출애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런데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로 판매장려금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애누리로 착각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어땠었냐면 2022년도에는 매출하는 사람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가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한 사람은 그냥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인데, 이거 세금 계산서 잘못 받았다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불합리하다, 억울하잖아. 그러면 매출한 쪽에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매입한 쪽,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매입세액 공제해줍니다. 또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위탁매매가 있어요. 수탁자가 판매를 하죠. 위탁자가 우리 회사 물건 팔아주세요. 수탁자가 이제 물품한테 이렇게 인도를 하면 수탁자가 대신 판매를 해주는데, 수탁자가 위탁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취급하는 또는 자기가 생산하는 이런 물품도 판매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수탁자이자 또 이제 내가 직접 생산을 하는 사업자라고 했을 때, 직접 매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자를 편의상 A라고 해볼게요. 수탁자를 편의상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탁 매매를 하는데, 이런 이제 위탁 매매는 누구의 매출로 봐야 돼요? 이걸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한다. 위탁자의 매매로 봐야 되죠. 또 이제 B가 자체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B가 공급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근데 이걸 실수한 거예요. 위탁 매매면 A가 매출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실수로 자기가 발급했다. 그러면
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직접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건지 아니면은 위탁 매매를 통해서 판매한 건지 모르니까 소비자는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받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기존에는 이거 잘못된 세금 계산서야, 매입세 공제가 안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자 아무래도 좀 어떻겠습니까? 자 수탁자가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이거 개정 후 어떻게 바뀌었다? 자 매입하는 자 입장에서 그냥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출한 쪽은 잘못했어요. 공급자가 가산세 내는 거 동일한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예전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입세액 공제받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별다른 증빙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자, 계산서,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러한 자료가 필요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매입자 발행 계산서 합계표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뭔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다시 의제 매입이니까 면세 매입이어야 되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있는데 자 2022년까지는요 그냥 직접 담근 김치를 판매해요. 그냥 담는 거죠. 비닐봉투 같은 데 담아서 그냥 판매하는 거 이런 건 면세고요. 그리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예를 들어 풀무원이나 뭐 CJ 이런 데서 보면 포장김치 팔죠. 이런 거는 과세로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만 한시적으로 면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김치도 있고요. 고추장, 된장 있죠. 이런 거 좀 원래는 이제 포장해서 파는 거는 과세로 했지만 그냥 2023년 일단 한시적으로 면세로 이렇게 해보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연장될지는 2024년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포장김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되겠죠. 이제 헷갈리겠죠. 별도로 김치 이제 면세 이렇게 2023년에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자, 이것도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면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제한을 그냥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면세 적용이다. 그리고 실내 도서 열람 용역. 그러니까 도서 대여는 진작에 면세였거든요. 그런데 도서 열람, 그러니까 만화방, 뭐 만화카페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얘네도 어떻게 보면 도서 대여 아니냐. 근데 이제 도서 대여가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면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아예 이제 법조문으로 자, 면세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가끔 길 가다 보면 만화 카페 이런 게 보이는데 그 만화 카페는 과세 사업자입니까? 면세 사업자입니까? 겸용 사업자입니까? 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겸용 사업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라면을 먹잖아요. 그럼 집에서 먹는 것보다 또 만화책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만화 카페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그런데 저 옛날에 그런데 만화 카페 가면은 거기 가서 뭐 음료수 사 먹고 라면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뭐 짜장면도 가끔 시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면은 더 맛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자, 그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네요, 이때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자, 여러분들이 의제매입세 공제 이제 전산 실습을 할 때 예정 신고 기간 말고 확정 신고 기간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시험은 이제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었죠. 2022년 초에는 40%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한 번 됐어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자, 이거 그냥 10%씩 한도를 올려줘가지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를 10% 올려줬는데 이 규정이 그냥 6월 30일에서 끝내지 말고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게 자동으로 계산되긴 하는데 이거 다는 못 외우더라도 법인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게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을 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잖아요. 그러면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게 2억 원 정도 된다. 근데 내가 법인 사업자다.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 2억 원의 50%, 1억 원의 뭐 103분의 3을 한도로 또는 106분의 6을 한도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고자동차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있었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103분의 3.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고자동차는 원래 109분의 9인데 자,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그냥 110분의 10을 해주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년 더 연장을 해줬네요. 이 특례 규정. 원래 109분의 9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10분의 10만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자,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한 건당 200원만큼, 연간 한도는 100만 원만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 이게 좀 정확하게 봐야 되죠. 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에요. 4,800만 원. 자, 미만인 간이과세자. 자,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못해요? 자,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죠.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자, 불가능한데 자, 그러면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당연한 얘기인데 법조문에 없어서 해당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고지 납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라든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법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2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예납기간에 10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규정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이제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간 예정고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냐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납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부가가치세 개정 내용 가볍게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소득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자, 법인세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소득세가 조금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가가치세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식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그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득세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에 자, 원래는 과세되어야 되지만 특례로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모가 목돈 마련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뭐 예탁금, 출자금 이런 것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장을 해줬네. 3년 연장을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서 잠깐 2번과 3번을 볼게요. 자 예전에는 청년 희망 적금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적용 기간이 종료했네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거는 자 이게 의무가입 기간이 2년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2022년 6월 달에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럼 의무가입 기간이 2024년 6월이겠죠. 이때까지는 그냥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청년희망적금이 없어지고 청년 도약계좌가 새로 생겨났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요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소득 금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청년 희망적금은 좀 저소득층만 어떻게 보면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청년 도약계좌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분들이 그래도 2030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 34살이 안 됐어요. 총 급여액이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이 친구 돈 못 버는 친구인가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인터넷에서 자기 소득 막 부풀리고 뻥튀기하고 허세 부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 연간 총급여액 34살 안 됐는데 연간 총급여액 7,500만 원이면 솔직히 중상위권도 아니고 상위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아무튼 뭐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40대, 50대 이제 기업의 뭐 부장님들이나 뭐 이사님들보다는 좀 적게 받겠지만 이 나이 또래에서는 많이 받는 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거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이제 해줬죠. 다만 이제 요건이 소득 많으면 안 되고 소득이 당장은 적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게 뭐예요? 이자하고 배당 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 넘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죠. 얘는 이제 뭐예요?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거죠. 이런 친구들은 좀 제외하고 적용이 가능한데 의무가입 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의무 만기가 이제 5년인데 5년을 채우고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겠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아직 부모님들이 뭐 정정하시고 경제 생활을 할 나이이기도 하잖아, 이 나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운주야, 그냥 너 이거 비과세라면서 내 돈도 네 통장에 넣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 840만 원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년 동안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좌를 유지했을 때 이 해지하면서 받는 거 비과세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특정 사회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중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간 제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연장이 안 되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세법 조문은 나왔는데 아직 실행은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이 2023년 3월인데, 이게 이제 재정학기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재정학에서, 예를 들어 이제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럼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이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공채 아니에요. 이거 국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국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냥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하지, 국채에 이걸 취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이자 소득을 그러니까 14% 분리과세로 끝내주겠다. 한도 1인당 매입 금액은 총 2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매입분까지는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 이거 어떻게 해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킨다는 게 사실은 이거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 원 한도거든요. 2억 원에서 이자를 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리과세로 하면 나는 종합과세 하기 싫었는데 분리과세로 끝내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강의 드리는 시점에서는 이걸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아직 이제 발행하기는 전인데 두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만기를 10년으로 하자, 만기를 15년으로 하자, 두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제가 15년으로 한다? 내가 15년 후까지 지금 살아있을지 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제도가 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 내용으로서 이거 하나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 비실명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였고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42%를 적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최고 세율 45%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세법을 정하는 분들이 까먹었는지 이걸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 45%와 동일하게 되도록 원천징수 세율을 45%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이 부분은 양도소득할 때도 나오고 사업소득할 때도 부동산의 임대 이런 거 있죠. 1세대 1주택인자가 자기 이제 주택을 임대하는 거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과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시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좀 한도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랬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 보면은 19억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회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를 내주고 그리고 회사 근처에 월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월세 내가 지출하는 거고, 자, 월세를 내가 지출하면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고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12억으로 조금 올려줬네요. 그래서 이제 12억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비과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할 때 식대가 있습니다.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이제 음식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로 안 주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마 한 달에 여러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22일 정도를 출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2일 동안 5,000원짜리 밥만 먹어도 1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스톡옵션,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스톡옵션은요, 자,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주로 좀 유능한 임원과 이런 거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 3년 이상 이렇게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면 자,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를 해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주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 이거 약정한 근무 기간을 채우면 한 주당 10,000원에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를 막 올려줘요. 열심히 해서. 그럼 주가가 30,000원 정도 돼요. 근데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네? 이득이죠. 자, 이렇게 이익을 행사하는 거를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2022년까지는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였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주로 이거 이제 벤처기업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 이걸 갖다가 이 주식 매입 선택권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무조건 한 방에 행사하는 게 아니라 부분 나눠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로부터 한 10억 정도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억 원만큼 비과세 한도가 2억이니까 그냥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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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각 벤처 기업별 한도는 5억 원이다. 그러니까 한 회사로부터 5억 원 뽑아먹는 것까지만 비과세로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 자,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2억 원까지 비과세로 개정이 됐고, 이거는 이제 재직 중에 이거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사한 후에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에서 사실은 이게 제가 2022년 강의할 때 좀 강조했던 건데,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만으로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됐어요. 1,200만 원 초과해도 그냥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023년부터 어떻게 되냐면 2022년까지는 부양가족 중에 사적연금 소득이 있다. 그럼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 1,200만 원 초과해서 사적연금이 있으면 기본공제 불가능이었는데, 이제 금액과 관계없이 자, 해당 연금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였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주어지면 이제 기본공제 가능.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복권, 과세 최저한이 상향이 됐습니다. 자, 2022년까지는 복권이 건별 5만 원 이하, 그러니까 당첨금이 5만 원 이하일 때 원천 징수를 안 했고요. 5만 원 넘어가면은 원천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슬롯머신 있어요. 카지노. 이런 데서는 200만 원까지는 자, 그러니까 소싸움이라든가 뭐 슬롯머신 이런 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했거든요. 그런데 복권도 좀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또 복권도 이제 건별
200만 원 이하까지는 자 그냥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로또 복권을 사셨는데 만약에 3등이 됐다고 해볼게요. 3등이 됐는데 당첨금이 1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에서 조금 약간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2022년까지는 3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은행에 가가지고 신분증 제시하고 원천 징수하고 그리고 당첨금을 수령을 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로또 판매점에 현금이 100만 원, 그 당첨금 이상 있으면 이거 받아다가 그냥 다시 로또 재투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되었네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주잖아요. 아무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2년도에는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한도가 40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좀 귀찮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할 때 대중교통하고 영화 관람료는 안 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12월 31일까지로 딱 끊어주던가 왜 6월 30일에서 7월 1일 이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그냥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 뭐 여기까지는 그냥 작년이랑 바뀐 게 없어요. 자 예전에는요 영화 관람료가 일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영화 산업을 좀 이제 발전을 시키고자 자 좀 영화 관람료도 예전에 이제 15% 하던 거 이제 신용카드로 영화표 결제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신용카드 이거 15%였지만 이제 어떻게 2023년 7월 1일부터는 30%만큼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중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1월 1일부터 하지는 못하고 7월 1일부터. 그리고 이거 대중교통이 있어요. 이거는 자 2022년 작년도에 2022년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부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80%를 해주자. 그러니까 이거 아직 이제 6월 30일까지니까 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보는 회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될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대중교통하고 영화 관람료 이거 있잖아요. 무료부지를 만들까 아니면은 언제 지출했다고 좀 알려주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필요경비가 있는데 자 일단 기부금이요. 우리가 기존에 법정기부금이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자 이게 2022년도에 법정기부금이라고 불렀던 게 2023년도에는 용어가 특례기부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지정기부금이라고 불렀던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용어가 바뀌었냐면 일반 기부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게 비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세법 조문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그대로 쓰던가 그럴 것 같은데 자 정치자금이 있었죠. 정치자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별도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따로, 고향사랑 기부금 따로인데 성격이 비슷해요. 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고 초과분은 특례기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10만 원까지.
자, 소득세 90909. 자, 지방소득세 9091. 자, 이렇게 이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40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요건이 있어요. 자, 일단은 자기 주소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자, 이거 고향사랑 기부를 한다면 어디에 기부를 할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 자기 고향이 서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충청도일 수도 있고 강원도일 수도 있고 전라도 또는 경상도, 제주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그냥 기부할 가능성이 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간 한도가 500만 원이래요. 저희 그 어머니가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강의 드린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메인 화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세요 하고 뭐가 이제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써있기를 단 시흥시 거주자 제외,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고 했죠. 고향사랑 기부금. 괄호 열고, 근데 학교가 시흥시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백옥 캠퍼스, 시흥시 백옥동이 고시 이런 동네에 배고시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대가 이쪽에 들어선대요. 그럼 서울대 의대 다니면서 자기 학교가 있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죠. 또는 회사가 시흥시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소지가 시흥이 아닌데, 주소지가 예를 들어 주소지가 시흥시가 아닌데 학교 또는 회사가 시흥시인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정치자금은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한도가 500만 원. 자, 소득세.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 2023년도에 나온 책을 보고 그냥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자, 일단 달라진 부분이 앞에 3칸이 달라졌어요. 8,800만 원까지.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400만 원 이하 6%. 그리고 4,6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부분이 달라졌고, 이거 초과분 이후부터는 이제 세율은 같은데 구간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래서 자, 소득세, 종합소득 금액이 8,800만 원 이하. 자, 이런 경우에 조금 영향을 받겠네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복잡해져가지고, 자, 아무튼 개정 전에는 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규정이 추가되었냐면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20만 원이 돼버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1억 2천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 이건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줍시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가 연령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만 6세까지 육아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는 육아수당이랑 자녀세액공제 이중으로 안 해주겠다. 만 7세 이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가 됐는데, 올해 만 7세까지 자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세액공제는 이거 육아수당을 받지 않은 만 8세 이상부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 걸로 개정됐어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입할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한도였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내면 600만 원 되죠. 자, 이게 400만 원 한도가 600만 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 저축액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계좌를 납입하면 추가로 400에서 700 한도가 더 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자, 개정 후 연금저축계좌가 400에서 6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퇴직연금까지 합치면은 300 추가돼서 9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전에 이제 언급이 없었던, 자,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이제 수능을 봅니다. 수능 응시료. 그리고 대학교를 지원합니다. 대학 입학 전용료. 이것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의료비 세액공제, 일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또 사업자 소득자 중에, 자,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미수가 태어났을 때 이상이에요.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 30% 이렇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개정을 했는데, 사업소득자는 개정을 깜빡하고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는 20%, 난임은 30%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공제가 있죠. 자,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일단 월세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 구간별로 10%, 12%가 있었는데, 자, 이게 5%씩 추가가 됐고요. 한도는 750만 원 동일합니다. 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자, 전에 어떻었냐면 분기의 다음 달 말에 다음 달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용근로자예요. 3월 달에 일용근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기의 마지막 달이 6월이죠. 달의 다음 달 말일 7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죄송한데, 다시 고칠게요. 자, 개정 후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아니 잠깐 고친 것 같은데, 분기의, 아니, 소득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3월 5일에 일용근로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2022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분기의 다음 달, 분기의 다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분기라고 하면 안 되고 5월 정도로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5월 5일 날 일용근로를 했어요. 그럼 2022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 6월의 다음 달 7월 말까지 자,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5월 달에 일했어? 그럼 다음 달 말일까지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세 개정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제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 하는 분들은 22번도 봐야 돼요. 자, 나중에 이제 그 법인세에서 가산세 중에, 자, 이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인세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법인세는 이게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 특수관계인의 법인데, 자, 기존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이라는 게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의 친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족은 나하고 피가 섞였어요. 인척은 나하고 피가 안 섞였어요.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6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6촌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4촌까지는 알아요. 4촌까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나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계세요. 자, 부모님의 형제. 그럼 여기가 이제 3촌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혈연관계 부자지간이 1촌이고요. 형제지간이 2촌이에요. 그럼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예를 들어 3촌에 뭐 아들, 딸, 얘가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잖아요. 여기까지 4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6촌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6촌이라고 하면 또 여기에서 또 뭐가 이제 섞이는 거죠. 또 자녀의 뭐 이러면 이제 1촌 하면 5촌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막 복잡합니다. 6촌. 누가 있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의 뭐 사촌 동생, 그럼 5촌이겠고, 우리 부모님의 사촌 동생의 자녀, 그래야 6촌이겠네. 그런데 이거 모르거든요,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좀 이제 줄였어요. 그래도 3촌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절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렇게 다녔으면 사촌들 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촌까지는 그냥만 특수관계인으로 보자. 배우자는 인척은 3촌까지로 보자. 그리고 혼외 출산자의 생부 생모, 이거는 뭐냐면은, 나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나이가 먹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도 50이 넘었고 아내도 50이 넘었고 더 이상 이제 자녀를 이제 낳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아들이나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양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 얘가 생부나 생모가 있는데 이런 얘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생부 생모도 어떻게 하겠다? 특수관계자로 보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생모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를 입양한 사람, 그러니까 생모 입장에서 나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게 됩니다. 자, 법인세 세율 변경. 자, 이거 진짜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일단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게, 자, 소득세는 구간 금액이 바뀌었는데 법인세는 세율이 바뀌었네요. 자, 기존 구간에서 1%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10, 20, 22, 25가 9, 19, 21, 24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주권상장법인인지 아니면 비상장법인인지에 따라 이거 입금불산입률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좀 통일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 회사가 주권상장이나 코스닥인지 비상장인지를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울게요. 구분하지 않고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비율이 개정됐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100은 맞죠?
20에서 100%면 80%, 20% 미만일 때 30%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접대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입니다. 올해까지는 접대비라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를 바꿀 거고, 그리고 접대비 중에 문화접대비가 있어요. 문화접대비에서 좀 약간 이제 접대비 송금 한도를 늘려주는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3년 연장을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문화접대비 송금 살림 특례 연장을 해줍니다. 자, 기부금.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 기부금 한도액 계산할 때요.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더하고, 자,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한 다음에 기부금 한도를 구했는데, 자, 중소기업은 그냥 바뀐 거 없어요. 100%예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80, 60이었던 게 80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법인세법의 계산 구조할 때, 자, 이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할 때 전부 다 공제가 가능했는데, 일반 법인은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자, 법인세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를 빼죠. 2월 결손금, 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자, 이 비수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그럼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는데요. 자, 2022년까지 이제 일반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만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했는데 8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도 60이었던 게 80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예납. 이거 소득세하고 부가치세, 법인세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30만원 이하였던 게 50만원 이하로 이렇게 개정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개정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좀 2022년부터 공부해 오신 분들 특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